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결혼장애 요소의 세 번째 부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적인 장애 요소, 두 번째 개인적인 장애 요소 두 번 나눠서 이제 세 번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영적인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안경을 보면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계관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죠. 항상 빨간 색깔의 안경을 쓰면 세상은 빨갛게 보이고, 까만 안경을 쓰면 까맣게 보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특별히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배우고 학습한 것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을 한번 넘겨줘 보세요. 우리가 눈을 갖고 있고, 눈은 굉장히 정확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 눈이 가장 부정확한 상태에 있다. 많은 분들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눈으로 보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과학적이다.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파동으로 치면 나노메타 단위를 쓰는데, 나노메타가 얼마입니까? 10억 분의 1메타, 100만 분의 1mm인데, 빛이 빨주노초파남보, 이게 빨주노초파남보인데,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그랬죠. 가시광선 외에도 파장이 있고 아래도 있어요. 근데 700 나노메타 단위로 뭐 측정 기준에 따라서는 700에서 730, 어떤 분은 700에서 760까지가 빨강. 그래서 50씩 이제 차이가 나요. 650에서 뭐 700씩까지 이렇게 쭉 해서 결국은 보라 색깔은 뭐라고요? 400 나노메타에서 430 또는 460까지 이렇게. 우리 눈이 보이는 색깔이 이렇게 극히 좁은 공간에서만, 그 파장 하에서만 가시광선이 있다는 것. 그러나 빛에는 또 그 외의 파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레이 막 가는 거잖아요. 전파도 다 잡혀 있고. 자, 우리 눈은 정확한 것 같은데 실제로 부정확하다. 색깔도 제한적이다. 가시광선도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만 시각을 볼 수 있고 색깔을 구별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가 또 하나는 우리 눈이 부정확하다는 걸 먼저 전제로 하는 것을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은 자기가 보는 눈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눈으로 보고 상대방을 다 판단한다고 보는, 껍데기만 보고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착시현상, 저거는 과학적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우리 눈은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봐도 빛의 간섭 효과, 뭐 여러 가지, 뭐 기하학적인 착시, 운동의 착시, 가연운동, 뭐 별 그 착각에 의해서 우리 눈이 사물을 정확하게 못 본다. 특히 시각적으로 옵티컬 일루전이 나타나는데, 이제 지오메트리컬 일루전에 그래서 저게 이제 기하학적인 착시가 일어나는 거는, 저건 과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나온 것들이 유명한 거예요. 맨 왼쪽 하단에 보면 저게 윌러-라이어 착시라는 거예요. 일직선인데 화살표를 이쪽으로, 안쪽으로 하느냐 바깥쪽에 하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다르게 보여요.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눈이 그렇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체르너 착시는 수평으로 쭉 이렇게 평행선인데 거기다가 사선을 거꾸로 막 이렇게 그니까 굴절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페겐도르프 착시는 이제 빛의 굴절처럼 나타나고, 분트 착시, 뭐 그런 거, 맨 오른쪽에 보면
에빙하우스 도형이라고 그래서 가운데 원은 똑같은데 바깥의 원의 크기에 따라서 원 크기가 다르게 보인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볼 때 오른쪽이 더 커 보인다, 왼쪽이 커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사실은 저 맨 오른쪽에 가운데 원은 똑같은데 바깥의 원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것은 어떻게 결혼이랑 적용할 수 있냐면, 외적인 원이 큰 거는 조건을 말해요. 조건이 커 보이면 그 사람 자체를 소홀히 여기게 돼. 그리고 반대로 바깥 원이 작으면 조건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중시하는 그 조건보다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다 하면은 그게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돋보일 수 있고, 우리 눈은 어쨌든 여러 가지 착시 현상, 여기 말고도 이제 많아요. 원근 가연운동, 뭐 돌아가면 그러고, 뭐 착시 도형을 보면 저거 말고도 수도 없는 그런 인터넷에 떠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희한한 거죠. 우리 눈에서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정확하게 나는 사물을 봤다고 보는데 그 사물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눈을 믿을 수 있냐 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그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착각에 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유념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보는 것이 좋다. 근데 많은 분들은 저 선 하나 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첫 번째 필이 꽂혀야 되는데 필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도 내 눈에 딱 보여야 되고 내 눈에 마음에 들어야죠. 근데 내 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바람남일 수 있고 바람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우리 눈이 부정확하다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오판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자신이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틈을 버려놔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다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기가 쉽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언도 듣고 간접적으로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빙산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얼음은 4도시 상온에서 일반 물을 말하는 거죠. 바닷물이 아니죠. 일반 민물에서는 8.3%가 뜬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 이렇게 쭉 하는데 약 11분의 1이 떠요. 8.3%가 뜨는데 이제 남극과 북극으로 가면 이제 영하 40도, 50도가 되니까 얼어버려요. 얼은 데다가 눈도 쌓여요. 그래서 남극 빙하보다는 북극 빙하가 조금 더 떠 있는 면적이 높다고 하네요. 저거 다 찾아도 자료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인터넷 다 뒤져도 그래서 북극 빙하가 한 18.5%?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맥시멈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약 20 정도. 떠 있는 면적이 얼음이 바닷물에 떠 있는 면적 북극에서는 약 20%까지 간다. 그러니까 넉넉 잡아 한 20% 보면 사람의 드러나 있는 겉모양을 우리가 보고서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얼마만큼 훌륭하느냐 아니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볼 때 점수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 점수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저런 과학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빙산의 일각인 드러난 모습에만 절대적으로 시켜요. 저 빙산의 원리를 갖고 심리학에서 가져가서 무의식적인 이런 것도 이렇게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드러나 있는 의식의 파편만 보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그 무의식을 바라봐서 그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의 모든 행동 패턴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만 결과물만 갖고 보면 그 사람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내면에 있는 것이 나의 행동의 패턴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빙산에까지도 넘어갔어요.
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는 만드는 거죠. 많은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절대로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해보고 그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억지로 마시고 그냥 집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뭐 나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다루셔서 짝이 되게 하시더라고.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요만큼 하나도 자로 재고 뭐로 재고 막 그냥 이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까다로운 사람들끼리도 다 만나서 서로가 조율이 되게끔 만드시더라. 서로 조화롭게 만드시더라. 정말 하나님은 제가 늘 이렇게 하지만 결혼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실 제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실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잠시 이렇게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 주는 거고, 실제로는 이 자리에 와서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 저 커플 된 것도 본인들이 오라고 해서 온 거지,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갖고 오니까 또 된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든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어 줄 사람은 짝을 맺어 주신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동안 좀 많이 사역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 독신연사자가 아니면 많이 갔고, 또 일부는 아직 안 가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다음을 넘겨줘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못 습득한 지식의 악영향이 많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대주의, 렐러티비즘을 말해요. 모든 것이 가치가 상대화된,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저런 다원주의적인 시각,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시각을 가지면 예수 믿는 유일신의 그 가치를 부정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진리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것을 굉장한 거로 여겨요. 그런 신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이성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독일이 그렇게 됐어요. 독일로 유학 갔다 와서 엄청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으로 가도 가장 유명한 대학은 다 신학교부터 출발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탑 랭킹 꽂아보세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뭐냐 쭉 리스트 뽑으면 다 신학교부터 출발했어요. 지금도 신학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신학교는 신학은 안 좋아요. 프린스턴도 올드 프린스턴이라고 그래서 20세기 초반까지 화란 네덜란드에서 넘어간 그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는데 이 올드 프린스턴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은 프린스턴 신학 별거 없어요. 그쪽에서 신학하시는 분은 난 안 그럽니다. 그거는 한국에서 신학을 제대로 배워서 글로 가서 박사학위나 받고 이런 거지, 거기서부터 그냥 학부부터 신학 배우면 의미가 없어요. 이상한 것만 다 배우니까.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다 배우고. 독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목사들 대우를 잘해줍니까? 목사와 법률가인가요? 그쪽이 가장 최고로 치는 엘리트죠. 가장 되기가 어렵죠. 목사가 되면 국가가 다 보장을 해주죠. 월급 국가가 다 책임져줘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시간이 남아도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책을 많이 보니까 공부를 또 많이 하니까 인문학 쪽으로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철학 쪽으로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비롯한 모든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신학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독일 신학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 신학은 어떠냐? 거기서 다 배우고 왔는데 이제 많이 변질이 됐어요. 우리가 자체의 고유한 신학을 가져야 되는데 또 이거를 이상하게 해서 토착화 신학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려서 너무 지나치게 이게 혼합 종교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에는 동성애 문제까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금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문화인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악영향, 조금 한번 다시 위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은 모든 걸 정전화된다는 거죠. 이제 캐논은 이제 잣대를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캐논, 딱 그 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확실한 정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캐논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죠. 디캐노나이제이션 이렇게 나와죠. 그러니까 뭐 탈정전화. 그러니까 성경의 텍스트 자체를 성경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한국 신학교에서 좀 보수적인 신학의 주류교는 아직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손을 통해서 성령이 기록하신 책이다 해서 우리는 성경 영감론을 믿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것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지은 책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 체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그냥 인문학적인 개념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모든 기적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교양서로만 머무르고 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배우자 선택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고 이상하면 그 사람 배우자 감으로 신뢰를 안 해요. 근데 같이 엉터리면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엉터리를 보고. 같이 너무 더 성숙하고 훌륭한 신앙을 가지면 훌륭한 신앙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지혜로운 특징은 그렇게 드러난 외적 조건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조금 더 중시 여기고 신앙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페미니즘의 영향이다. 페미니즘은 시초는 남녀의 불평등에 의해서 불평등한 여성의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만들자는 운동으로부터 일물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물결로 넘어가면서 이제 급격하게 참정권 운동부터 정도로 시작하면서 아주 미약하게 여성의 지위를 올리자고 하다가 이제 이게 정치 운동이랑 접목하면서 나중에는 radical feminism으로 들어가면 이제 극단적으로 막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남성을. 남성의 권리를 빼앗아오자. 그래서 페미니즘 요즘 10대, 20대들 어렸을 때부터 페미니즘 교육 많이 받죠. 요즘 아이들 페미니즘 남녀 평등 지수가 있대요. 그거 보고 점수 안 되면 데이트도 안 한대. 어린애들, 젊은 학생들. 뭐냐면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이게 기준 체크하는 게 있어요. 페미니즘의 점수. 근데 여기에 기준이다라면 여기는 페미니즘의 이해도가 없는 남성. 그래서 제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산물결로 넘어오면서 이제 페미니즘은 점점 남녀라는 개념을 없애져 버리기에 가요. 남녀의 결혼 제도를 파괴시키려고 가요. 남녀 결혼 제도도 파괴하고 남녀에 대한 것을 완전한 가족 제도도 해체시키려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에는 남녀 평등, 남녀 동등권 운동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남성을 완전한 적으로 봐요. 그리고 남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뺏어와야 된다.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 가부장 체제야. 남녀 결혼에 의한 가부장 체제를 무너뜨려야만이 진정한 여성 평화가 오고 여성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리더들은 남자를 적으로 놓고 혐오하니까 결혼할 수 없어서 레즈비언들, 같은 동성끼리 빠져버리고 병적인 것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런 페미니즘이 모든 국가적인 쪽에도 다 들어와서 젠더랑 또 엮여져서 젠더 페미니즘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젠더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젠더는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가 아니라 남녀 성인 섹스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성을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주디스 버틀러 이런 사람들이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대요. L, G, B, T, A, I, Q 뭐 하면서 쫙 늘어나는 거예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에이섹슈얼, 그 다음에 인터섹스, 퀘스처너 또는 퀴어라고 되고 거기다 안드로진, 안드로지누스 막 수도 없는 갈래가 페이스북을 영어권에서 지금 들어오면 한 50개 정도가 들어오는데 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젠더 기준으로 선택하면 영국에서는 71개까지 돼 있는 거를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몇 개까지 올라갔는지 몰라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 플루이드가 너무 웃겨요. 성이 바뀐대요. 유동적이래요. 어제까지는 남성이야. 근데 내가 아무래도 살아보니까 오늘 여성이야. 그럼 내년 가니까 내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다시 돌아가. 그런데 나는 뭐 적인 것 같아. 에이섹슈얼인 것 같아. 무성인 것 같아.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전 세계 지성인들이라고 말하는 세계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주장을 해요. 오늘날의 세계 지식인들은 거짓된 것을 진짜로 자꾸 세뇌시키는 악한 일의 도모로 사용되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세계 언론들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젠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캐나다에 있어 보면 알겠지만 캐나다가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그때 배울 때랑 지금은 완전히 퀘벡주 같은가? 캐나다 거기가 어디죠? 토론토 있는 그쪽이 무슨 주죠? 거기가? 온타리오주. 그런 데 가면 엄청 심하고 이게 완전히 뭐 아이들 때부터 부모에게서부터 아이들을 뺏어가는 권리까지도 막 이제 주는 이런 식으로 부모가 양육을 제대로 안 하면 이거 젠더 교육 안 시키면 그냥 양육권을 박탈시키는 이런 것까지 말도 안 되는. 그러다가 선거에서 그 사람이 떨어졌을 건데 어쨌든 트리도 총리도 엄청 세련되게 여기지만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 가면 맨 앞에 가서 그냥 그 선봉했었어.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기존의 체제를 다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기독교는. 가만히 있어도 적이 돼요. 페미니즘의 적이죠. 공산주의의 적이죠. 이거 뭐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이슬람에도 적이고 기독교는 만인의 적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체계를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서로 가치관을 서로 세계관을 맞춰봐야 된다. 알아내야 된다.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지금 우리 학부모 단체들이 저랑 같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럼 학교를 보내지 말기 운동을 할까? 우리가 미국처럼 홈스쿨 할까? 여러분 근데 홈스쿨이 쉬워요, 어려워요? 직장을 다 그만두고 아이들을 놓고 그냥 다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심각하니까 공교육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홈스쿨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참 걱정입니다. 이게 뭐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성교육 교재를 보면요. 뭐 어른들이 낯뜨거워서 못 볼 정도로 막 있고 동성애를 그냥 당연한 것을 해.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보고 어렸을 때부터 조기 성애화 교육이라고 그래서 마음 놓고 섹스, 임신, 출산, 프리섹스 하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성교육센터 이런 데는 완전히 뭐 그쪽에 노골적으로 아이들 그런 데 갔다가는 완전히 망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질 낮은 것을 성교육이라고 하면서 그냥 노골적으로 막 시켜버려요. 이게 정말 세상이 너무 안타까운 세상이 됐어요. 이런 페미니즘이 무정부, 마르크시즘 페미니즘, 유물론적 페미니즘 이렇게 쭉 다 연결해서 페미니즘이 그냥 여성, 남녀와 그 차이에서 불평등이 있어서 평등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와 상관없는 것을 다 포용해서 우리는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엄밀한 의미로 여러분 페미니즘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건 변종들이에요. 그리고 페미니즘을 너무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남성은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워마드 사건도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뭐 메갈리아 사건.
김치남, 김치녀, 뭐 이거 뭐 수도 없이 서로 적으로 놓고. 아니 김치를 먹는 남자는 김치녀만 있나요? 또 김치남만 있나요? 뭐가 어때요? 김치가 얼마나 고급 식품인데. 근데 그걸 자꾸 혐오해. 한국 남자가 이상해요? 한남에다 왜 벌레 충자를 써? 한남충이고. 그러면 한여충도 되네. 한국 여자도. 이제 이렇게 일탈된 행위 하는 분들, 뭐 탈코르세 운동이라고 아세요? 탈코르세 운동이라 해서 우리도 남자처럼 가슴을 열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대낮에 그냥 백주에 가슴을 다 제끼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해방이고 그게 여성권을 뭐 자유롭게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꼭 그러냐. 여기 있는 여성들이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너는 김치녀야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해. 오히려 추녀. 여성들 사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적으로 또 보는 거예요. 남성과 동지라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저런 걸 주장하는 분들은 끝까지 남성을 적으로 놔야 거기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용해 먹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어떤 거를 하나를 사건을 이용해서 계속 그렇게 후원금 받는 이런 거 잘못된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성을 계속 적으로 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페미니즘 운동, 여성학이 많이 죽었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모든 여성계, 운동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세금, 여성가족부부터 이렇게 좀 받는 내용들이 페미니즘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결혼, 출산, 가족부로 재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영역이니까, 일자리니까, 그거는 끝까지 지켜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것은 뭐예요? 남성을 타도하자. 그래서 남성들 속에서 안티 페미 협회가 있어요. 도대체 페미들이 너무 도를 넘었다. 그래서 안티 페미 협회가 생겨서 활동하다가 그것도 요즘은 좀 약화된 것 같은데 어쨌든 여성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페미니즘 우선 정책을 피는 현 정부에 대해서 지금 20대 젊은 남성들이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권리를 누려본 적도 없어. 우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야, 부모 세대가. 그런데 우리 보고 다 독점을 하고 있다. 가부장 체제를 지속하고 모든 권리를 갖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 20대 남성들이 이해가 돼요? 동의가 돼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남성들은 군대를 가요. 피해를 봐. 그런데 여성가족부 이런 여성단체들이 주장해서 남성들의 군 가산점을 없애버렸어요. 남성들은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아무런 보상받지 못하고 지금은 개월 수가 줄어도 어쨌든 앞뒤로 따지면 2년 이상 시간을 낭비해요. 개인으로 보면 낭비죠. 국가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성들도 일부는 얘기해. 우리도 군에 간다. 그 군은 자기가 지원해서 월급 받는 군이고 직장으로 가는 개념이고 여기서는 원치 않는 보직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군대를 가보신 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요즘은 많이 군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사회도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군대는 어쨌든 통제를 받습니다. 이 통제받는 세계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한다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총을 막 쏘고 갈고 총에 먼지 하나 있으면 기합받고 그걸 매일마다 그냥 닦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런데 그게 국가를 지키는 일이다 하니까 그 사명 하나로 그냥 가는 거야. 그래 국가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이 병기 손실을 잘하지 않으면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총기 항상 쓸 준비해야지. 근데 그게 얼마나 매일마다 기름 붓고 닦고 이 바닥 청소 맨날 점호를 하면요. 이렇게 깨끗한 바닥이 아니라 예전에 세멘트 바닥인데 그거를 물걸레칠을 매일마다 했어요. 바깥에 막 다 묻어 있는 거 싹 물청소하고 그걸 다 빨고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놔야 돼. 안방보다 더 깨끗이. 이러니 그걸 날마다 하니 사람의
생산적인 게 아닌 거야, 이게. 그런데 거기다 온 시간을 다 쏟아야 되니? 그런데 여성들은 거기에 대한 남성의 보상은 전혀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여성들은 권리만 주장해. 이건 정상적인 여성이 아니에요, 저는. 페미니즘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여성 취급해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별종 인간으로 취급해야 돼. 그래서 여성의 권리를 박탈시키고 페미니즘이라는 별종 인간으로 만들어야 돼. 그 사람들은 남녀 평등 정도만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관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남자를 보기를 항상 평가의 대상. 자기한테 얼마만큼 잘해주느냐.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죠. 여성들은 항상 유리한 입장에만 가져간다. 이것도 안 되죠. 넘겨줘보세요.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쾌락주의, 히더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자, 오늘날에는 너무나 남녀 간에 성이 개방이 되다 보니까 문란해. 서로 충분한 교제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가 결혼으로까지 이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즐거운 데이트로 끝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무거운 결혼은 싫고 즐거운 데이트로만 끝나는 거예요. 가벼운 연애로만 머물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에서 저런 쪽으로 빠지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냥 자신의 즐기려고만 하면서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너무나 저런 가치관, 쾌락주의적으로 빠지는 분들은 결혼이란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고 단지 연애 상태로만 머물려고 할 때는 문제가 된다. 저런 가치관들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암적 독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런 쪽의 가치관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으면 배우자감으로 제고를 해야 돼요. 너무 쾌락만 추구하고 너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시간을 낭비하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삶도 그런 거예요. 돈을 벌으면 결국 그런 거예요. 또 돈 벌어서 다 주식에다 몰빵한다. 그러면 한 방에 쪽박 찰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주식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주식을 너무 또 나는 틀림없어. 근데 주식은 언제든지 많이 돈을 벌어도 나중에 언제든지 도박의 원리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추구만 쾌락적으로 가니까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 일부러 자녀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결혼하면 하나님 주시면 무조건 감사로 받아들이고 아기를 낳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인터넷과 SNS의 영향. 요즘은 너무나 편한 걸로만 가려고 해요. 편하게 만나려고 하고 편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쉬운 만남, 쉽게 저도 참 SNS를 보면 옛날에 전화선 타고 들어가는 걸 통해서 제 아내랑 이메일이 주고받는 세대였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SNS로 모든 걸 다 평가하는 거예요. 사진이랑 모든 거를 다 보고 교제할까 말까. 그러니까 실제로 안 만나도 SNS상에서 다 확인하고 검증해서 점수를 매기고 만날까 안 만날까를 평가한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한계를 갖고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고로운 만남의 방식보다는 너무나 간편한 방식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또 인간은 너무나 기술적인 것으로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이제 사이버 섹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사이버로 쾌락을 다 채워주는 거. 그리고 섹스돌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요즘 너무나 안타까우고 근데 섹스돌도 필요 없고 사이버 섹스로 넘어가면 진짜로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거죠.
가상 공간의 그 대상과 섹스를 하는 거죠. 거기서 쾌락을 느끼는 거죠. 인간이 동물 이하로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쪽에 빠진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위험을 주는 요소들. 결혼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주고 결혼에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잘못된 세상의 흐름은 바꿔가고 거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줘. 여기에 동성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미국에서 외국 뉴스나 영화나 미국 그 모든 그런 영상을 보면 아실 거예요. 유명 인사 중에 상당수가 게이예요. 레즈비언. 멋진 남자들은 상당한 남자들이 다 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이가 성적으로 일탈행위인데 저 사람들은 유전자도 없는데 동성애 유전자도 없는데 자기들은 타고났다고 해요. 선천적이라고. 선천성을 증거하는 건 없어요. 후천적으로 학습되거나 부정적 경험,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거나 가족관계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거나 어렸을 때부터 뭔가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엮이는 가정으로 자라면서 그런 것이 남녀 성 역할이 자꾸 혼란이 오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빠지고 또 제가 그동안 간증했던 많은 탈동성애자들, 탈 LGBT들을 보면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한 경우가 많다. 남성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근데 지금 많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납치당하고 놀이개로 사용되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옛날엔 여아만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은 남아들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무서운 세상.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더 다음에 마지막 이제 거의 됐어요. 종교적인 악영향. 사실은 이 이야기만 따로 떼서 한 단락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저기는 우리 크리스천들만의 고유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영적인 부분 다루고 나중에 환경적인 요소랑 이렇게 좀 섹션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들에게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받아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게 만들고 결혼을 멀리하게 만드는 나쁜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잘 대처하고 유비무환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고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